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반란이라는 글자가 언제 빠졌냐면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건조 때 여수와 순천에 있는 그 시민들이 반란의 주체가 돼서 혹시 그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명예가 실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그 반란이라는 사건을 빼고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수 순천 민중항쟁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맨 처음에 손톱을 달라고 합니다. 손톱을 주면 손가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주면 손을 달라고 하고 손을 주고 나면 이 팔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을 주면 온몸을 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조금씩 장식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 여수와 순천에 있는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반란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난 다음부터 이 사건이 정말 소용돌이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민중항쟁이 되고 공산통속이 아닌 민중항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그 여순 반란 사건과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기대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금 북한과 남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북한은 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포인트가 없는데 이 파란색 대한민국으로 쓰인 맨 위에를 보시면 전쟁이 휴전된 1953년부터 2017년까지 1인당 총 생산 그 달러의 그 변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444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953년부터 2017년 동안 불과 21배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부터 95년도까지 35년간 1인당 GDP가 가장 성장을 나타내는 최상위 10개국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간단한 전후복구를 끝낸 이후에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이렇게 1인당 GDP 성장 지수가 1위가 되는 것은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가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가 총 167개국을 조사한 가운데 꼴찌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2007년도랑 2008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195개국 중에 꼴찌, 그리고 정치, 권리, 시민 자유도 193개국 중에 최악의 국가 8개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실패의 국가 지수도 177개국 중에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지도자가 그 당시 2008년도에 카다피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최악의 지도자가 177개국 중에 2위를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엉망이 되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학문은 단순히 어떤 정보 습득의 목적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사상을 낳고 이 사상이 공동체를 낳고 이 공동체가 나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념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 작가들이 그렇게 이 역사 도지를 한 것에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상황 속에 우리 지금 겪고 이 어려운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반드시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찾아야지만이 이 위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데 다만 인간이 찾지 못할 뿐이고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국가든 기업이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건국할 때 들어가 있는 구조 안에는 핵심 가치가 기독교 정신과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그래프같이 보이실 텐데, 이건 박정희 아카데미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60년 동안 그 장기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1954년부터 보시다시피 그 한창 여기까지 이 그래프가 최고를 찍고 넘어가는 상태에서 2차 오일 쇼크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프가 추렁추렁하지만 이 시점부터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 지점을 연결해보면은 1987년도 87 체제라고 해서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민중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잠재력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더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성장 지수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2년부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시던 이 63년도에는 이 중소기업의 성장 지수가 120% 이상 넘어갔고 계속 어쨌든 100% 이상을 찍었었습니다. 88년도까지. 근데 그 87년 이후에 그 좌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88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성장 지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는 뭐 거의 2001년도까지도 거의 뭐 60%,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 총 투자율도 지금 한참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시점이 1995년도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가 또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생겨난 때가 1995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총 국내 투자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해외로 그 투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노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그걸 돌린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여수 순천 사건 들어가기 전에 좀 빨리 스피드한 속도로 해방 전후의 상황과 건국 전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해방 전후의 다른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그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연합국들이 모여서 그 전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를 하는데 맨 처음 있었던 회담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얄타 회담, 그다음에 독일의 포츠담 회담, 쭉 회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런 회담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합국들의 이 모든 국제 회의에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런 세계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대한 독립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이 평가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소평이 한 말인데 국가가 한 사람에 의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탄생되고 어떤 운명으로 흘러가는지 이승만이 보여줬다. 나 또한 중국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건 기밀성이 한 말입니다. 백범도 나에게 관료와 통일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승만 의자만은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정통성을 부여했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적국의 원수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높이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자, 이번 해방 전후의 국내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944년에 일제가 패망한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여운형이나 조정호 같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일제 패망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던 날 조선 건국 동맹을 이름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바꿉니다. 제가 좀 여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정파들이 건국절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존경하는 그 여운형이라는 하는 사람이 왜 1944년도에 일제 패망을 앞두고 거의
전국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을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건 전국 동맹이 아니라 정부 수립 동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좌파들이 우리가 상당히 비난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존경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그 당시에 나라가 없어서 건국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에 이 건국한 이후에 다양한 좌우익의 정당들이 60여개의 정당들이 난립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것들이 한국민주당, 그 다음에 송진호, 김성수 이런 분들이 만든 한국민주당,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국민당,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던 곳이죠. 조선인민당, 여운형의, 그 다음에 김구의 한국정의당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방 후에 좌익들이 갑자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1945년 8월 달에 일본은 8월 6일인가 9일인가 히로시마 6일과 9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그 당시 일본 조선 총독부 측에 있던 엔도 총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대로 만약에 가만히 놔둘 경우 조선에 있는 그 일본인들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되는 일본인들의 무사 귀환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우공을 불렀고 또 김성수나 송진을 불러가지고 자기들 본토로 돌아가는데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송진이나 김성수 같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 엔도 총장이 불렀을 때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가냐면 가서 협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 친일파를 지키게 될까봐 협상에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여운형만 가서 엔도 총장과 관광과 같이 그 일본의 패전 이후에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했는데 이때 여운형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그 정치범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 정치범이라는 게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처음에는 엔도 총감이 거부를 했어요. 석방을 하고 할 수 없다 했는데 워낙 그 자기가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여운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그 좌익 사상원들을 모두 다 수만 명으로 석방을 해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강성이었던 그 좌익의 인사들이 다 석방이 되면서 조선노동당, 조선노동조합 전평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수많은 그 좌익 단체들이 만들어가지고 무려 한 1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좌익 인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군정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제의 밑에 경찰을 노릇했던 우리나라 그 국민들을 사람들을 모두 다 무장을 해제시키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좌익의 인사들의 이 활동 때문에 아메리카 싶어서 경찰들을 일제 경찰들을 그대로 기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조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등용해서 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반쪽짜리 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의 선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후의 국내 상황을 간단하게 보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전업발언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를 청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업발언을 하셨을 때가 1946년 5월달이었는데 이미 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달에 북조선 임시이민연회를 만들어가지고 건국을 할 상태까지 거의 못까지 갔던 상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요즘 봤을 때는 이대로 남한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 한반도 전체가 분산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 가셔가지고 이 남한만이라도 단독적으로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민족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좌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독재를 하고 자기만의 국가에서 자기가 대통령을 해놓으려고 남북 분단 상황을 주장했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정부 발언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그 좌익들의 폭동이 상당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막후에는 소련과 불일성이 있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셨겠지만 소련군 정치장교 스티코프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 자기 일기장을 쓴 게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까지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나가서 소동을 하고 누구를 접촉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준 내용이 다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좌파들이 9월 총파업이나 대구 폭동이 민주항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6년 9월 총파업은 그 당시 철도, 해운, 전신, 채신, 전기, 신문사 같은 모든 기관들을 다 해서 파업을 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는 쌀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내 내륙에서는 철도, 기차만이 가능했는데 기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전국에 쌀이 원만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수시로 끊기고 신문사가 파업을 함으로 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가 없고 정말 그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이 해방된 이후에 일제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 9월 빨갱이들이 9월 총파업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는 훨씬 더 지금 어렵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정에서는 이걸 보다 못해서 그 노조들의 불법 파업을 강경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10월달 대구 폭동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정의 진압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좀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경찰들을 살해하면서 이 폭동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운형은 방 속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월북을 하였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제주 사상 사건이 상당히 많이 많죠.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 사상 사건의 그 피해자 10,000명에게 모두 2억씩을 배상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고 그렇게 집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그 10,000명에 대해서 2억씩을 지급하면 2조 원이라는 우리 혈세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지만 이게 좀 불분명한 피해자들에게까지 그 돈이 쓰이게 되고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제주사상 기념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제주사상 기념관에 가면 당시 그 제주사상 사건의 폭동의 주모자였던 김달삼이나 이덕구 이런 사람들이 사실 김달삼은 북한의 지금 혁명 열사들의 편에 묻혀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 자가 제주사상 사건 기념관에 가면은 어떤 이런 민초들의 어떤 항쟁의 영웅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위패가 묻혀져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수학여행을 가면 그 김달삼이 그 애국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받고 비싼 돈 주고 수학여행을 가니까 그렇게 배우고 오는 게 현실이고 지금 현재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주 사상 기념관에 가서 그 역사 교육을 받고 오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승만은 정말 나쁜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제주 사상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제주 사상 사건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큰 소용돌이를 겪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이 올해 1948년 8월달에 건국을 했습니다. 7월달에는 대한민국 제한국가가 국보가 되었습니다. 국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그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좌파들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들어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1948년 제주 사상 사건이 장기화가 되어가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여수에 14연대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서 제주도의 사상 사건을 하루빨리 진압하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당주에 있는 사연대라고 하는 걸 골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14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5월달에 창설하는데 그 당시 그 창설 멤버가 지창수 한방 그다음에 김지회 중이라고 하는 자가 내려가서 모병활동하고 군의 모든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하는데 당시 그 김지회랑 지창수는 그 남로당에서 파견된 우리 군내에 있는 빨갱이 좌익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노병을 활동을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노병 활동을 했겠습니까? 예, 다 좌익 계열, 폭도들 이런 사람들만 그 당시 좀 문제가 있던 군달들 이런 사람들만 노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 있는 간첩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국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신생 국가인데 과연 그런 게 존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당시 육군 화력의 20%나 되는 그런 무기들을 그 빨갱이들한테 다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통신장비, 폭약, 박격포, 그다음에 뭐 기관총, 최신식 소총 이런 것들이 소총만 약 6천 명이거든요. 6천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소총을 갖고 있었고, 폭약, 수류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건국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현황을 보면은 1946년 1월 15일에 지금 국군의 전신이죠.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이 됩니다. 태릉에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그러한 그 육군 군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들,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똑같이 태릉에 조선정비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1기부터 4기는 보통 일본군이나 만주군 장교였던 그런 분들이고 만주군 출신, 광복군 출신들을 그런 입교를 시켰습니다. 이때 사실상 그 미군전에서 장교를 모집을 했는데 그들은 미국의 사람들의 정서 특징은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선설하고 군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 그 맹세에 대해서 철저히 따른다고 당연히 그들의 좀 믿고 맡기기 때문에 당시 그 빨갱이들이 그냥 선서 한 번만 하고 다 들어왔거든요. 당시 군의 한 30% 가까이 되는 자들이 다 좌익의 장교들 사병들을 하나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건국 초기에 1년대부터 15년대까지 46년부터 48년간 2년 동안 이렇게 창설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1연대는 태릉에서 46년 1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14연대는 48년 5월달에 여수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6.25 전쟁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 아십니까? 네. 그 백선엽 장군님께서 이 당시에 그 여수 반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상군 과정에서 지켜본 미군의 특징은 선서를 무척 중시하는 것과 우파 행위를 서로 싫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선서를 단순한 요식 행위로 여기는 경향이지만 그들은 달랐다. 쭉 내고요. 이 때문에 경찰에 쫓기던 좌익 성향의 세력들이 상당수 군의 일대에 도피처로 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여수 반란 사건은 신생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선서 한 번으로 군에 들어와 털을 잡은 좌익 세력들이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폭동을 일으켜 그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4연대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연대가 사실상 그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모든 그 체계와 사병 모집을 보병을 끝내고 무기를 다 지급받고 레딩하고 거의 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까지 됐는데 그래서 9월달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제주도로 출동할 것을 명령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군 내에 있는 수락지들이 김일성이나 소련 장교들의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그 김지회 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 3기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북한 당시에 강동 정치학원이라고 하는 대남 침투 훈련 기관에서 고도로 훈련을 받고 우리 군내에 프락지로 들어왔던 장교입니다. 이 자는 얼마나 대단한 그 교육을 받고 들어왔냐면 당시 그 육군 사관학교 3기생 동기생들이 김지회 중위를 판단을 할 때 이 자는 극우주의자다. 사회주의를 극도로 싫어하고 김일성 원본 새끼라고 욕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주의를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인식이 될 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포장을 했던 자입니다. 당시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라는 세 가지 방안을 6.25 전쟁전에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조선 내에서 다생적으로 형성된 청년 세력에 의해 내부 붕괴를 피하는 방법.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자생적인 빨갱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약성하여 파견한 유격대로 하여금 무력으로 일정 지역을 점령케 하여 해방부를 확대해 나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수나 광주, 대구 이런 데를 하나씩 공산주의의 지역으로 만들고 그것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또 이승만 정부 쪽으로 밀고 올라가면 북한에서 같이 밀고 내려와서 양동 작전으로 완전히 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겠다는 그런 작전인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국군 14년대가 대한민국에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10월 19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반란 사건이 벌어진 날 오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본에 있는 메가로 극동사령부를 만나서 이 한국이 부산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러 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10월 19일 저녁 7시에 그 지창수 상사라고 하는 그 좌익대 군인이 그때 19일날 저녁에 여수 그 14년대가 제주도로 출동을 할 것을 명령 받고 이제 배에다가 군수 문자를 싣고 막 하는 정신없는 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를 출동을 해서 진압 작전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출동 작전을 나가기 전에 사병들이나 장교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술도 마시고 회식을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회식을 하고 있는 시간에 저녁 7시에 이 지창수 상사가 그 14년대 무기고랑 탄약고를 모두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각 그 연병장에서 비상나팔을 들어가지고 사병들을 모두 다 모집합니다. 그래서 19시에 이제 그런 반란을 시작해서 1시간 뒤에 지창수 상사가 사병들을 사상관들을 모두 불러모으고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처음에 우리나라를 건국했을 때는 경찰과 그 군인의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상당히 사이도 안 좋았고 서로 이렇게 신교육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경찰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찰이 우리를 습격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최대한 실탄을 나눠갖고 운전 태세를 갖추자. 쭉 내려서 보면 조국 통일을 위해 미국의 괴뢰들을 쳐부수자. 제국주의 앞잡이인 장교들을 죽이자. 그 당시에 14년대 안에는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을 막으려고 했던 참된 군인들이 있었는데 저와 많은 3명의 형사관들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장교 24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저도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어떻게 계획이 되었었냐면 맨 처음에 이 3가지 정도를 계획을 놓고 공산운동을 일으킨 좌익의 군인들이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주도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동을 거부하고 영내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세 번째는 제주도로 가는 배안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북한으로 월북하자. 이거였는데 원래 이 세 번째 제주도로 가는 배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그대로 군인들을 데리고 월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근데 이게 사전에 발각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여가지고 이들이 두 번째로 계획을 수정을 한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10월 19일 밤 7시부터 이렇게 반란 사건이 진행됐고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반란군들이 여수 시내로 공격을 하고 새벽 3시, 5시경에는 거의 그 여수 시내가 빨갱이 군인들한테 다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새벽 5시 30분에 여수 시내에 수십 개의 인공기가 개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기를 걸어놓고 한 것이 과연 그 좌파들이 말하는 민주항쟁이 맞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끔찍한 조대부 학살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경찰, 가족들, 우리께 있사, 특히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공포를 유발하고 자신들에게 함부로 덤벼들 수 없게 하는 그런 전술을 쓰는데 역시 그 마르크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배 계급을 들고 하려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학살 수법은 총살은 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찌르기, 집에 가둬놓고 불질러 생활하기, 고갱이나 낫이나 몽둥이 등으로 죽이기. 사람을 차에다가 목을 이렇게 새끼로 내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목이 끊어질 때까지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찰들이나 경찰 그냥 8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경찰이 이렇게 그 빨갱이 군인들한테 끌려갈 때 한 7살, 8살 난 아들이 뛰어오면서 공산 반란군들한테 제발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아버지 돈 앞에서 기관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아버지가 그걸 보는 얼마나 억장이 들어졌어요. 바로 다리 주저 앉았는데 뒤에서 또 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당시에 그 여경이 있었어요. 여경들은 치안 담당이 아니었고 뭐 간호라든지 뭐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여경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들한테는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근데 여경들도 상당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여경들이 출근하다가 기미가 이상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반란군들이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이런 죽창이나 이런 걸로 막 찌르고 때리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총을 쏴서 죽이고 그러한 좀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수 민중항쟁이 민중항쟁이 아니고 공산폭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이건 혁명과 국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부분은 2달 전에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무효가 되었음을 선포되는 것들입니다. 그 6개의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일하면 통일된 민족적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게 민중항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6번째는 모든 친일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관을 철저히 처단합니다. 이 반란군들이 여수를 점령한 다음에 오전 9시 30분 전에 그 통근 열차를 타고 약 40km 떨어진 순천으로 또 진격을 합니다. 이 순천에서는 당시에 이 좌익계 반란군들이 온다는 소식을 경찰들이 이미 첩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반응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또 인명 피해들이 발생했어요. 그냥 이 사격이 워낙에 대단하니까 그 당시 400명의 경찰관들이 그냥 총 900명의 군병들이 이 좌익 반란군들에게 불과 한 2-3시간 만에 그냥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 전에 장면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연에서 예. 방송 때 좀 써먹어야 되겠어요. 혹시 방송을 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아, 이거면 충분해요. 아주 메일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넘겨주시면 되네요. 그 6개 이게 그 여수 관련 사건이 우리가 여순이라고 하니까 여수가 순천에서만 생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시면 여수, 순천, 벌교, 교성, 고흥, 광양, 구례, 곡성에서 8개 지역에서 엄청난 폭동이 발생합니다. 도미노처럼. 우리 여수 관련 사건의 최형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은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전술 지휘를 하고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나오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빨치산이 됩니다. 지리산이 소백산 등에 들어가 빨치산이 되고 이 빨치산들이 정말로 너무나 다행인 거는 6.25 전쟁이 벌어지기 딱 5개월 전에 1950년 1월 15일에 이 빨치산들이 모두 다 토벌이 돼요. 만약에 이들이 6.25 전쟁 이후까지 남아있었다면 상당히 국군들이 작전을 하는데 큰 위협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국내에 빨갱이들이 많은지를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승만 장군 때 이 여수 반란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그때 생긴 이후로 지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의 경우는 지금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수의 그 피해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여수의 인명 피해는 총 5,530명인데 그 중에서 사망한 3,392명입니다. 그 가옥 피해는 8,594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수부터 총 8개 지역, 전라도 8개 지역에서 약 1만여 명의
그 인명이 공산주의자들에서 학살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독교인, 우리계 인사, 그다음에 경찰 관들, 공경들 이런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한 8살, 9살 된 어린이들이 성경책을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그 반란군들이 기관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좌파들은 이 1만 명 중에 90% 이상을 마치 이승만 정부가 죽인 것처럼 거짓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당시 자료들과 기록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짓말부터 뱉어놓고 그런 거예요. 5.18하고 똑같네. 5.18하고 거짓 탄압 사건하고 여수 사건 다 연결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반란에 가담했던 1,700명 중에서 866명 정도가 사형을 받았는데요. 그 866명 중에서 300명 정도는 재판이 없이 그 반란군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도 이 좌파들이 물고 늘어집니다. 왜 이승만 정부는 그 300명에게 재판도 없이 사형을 하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당시 공산폭동을 일으킨 반란군들은 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죽이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정부는 최초로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가 그 국내 좌익계 인사들을 다 추천을 하고 순수하게 반동정신으로만 무장된 군인들을 우리가 갖고 6.25 전쟁을 이루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굉장히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죠. 이게 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죽어있는 게 경찰이고 경찰 가족이고 아이들인데 이 경찰 죽은 경찰이 처음이다. 처음. 근데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어디가를 응시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도 그 공산 반란군들에 죽을까봐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사진은 그냥 이렇게 벽에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또로또로 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당시 때는 죽은 사람들. 네, 다 죽인 사람. 쓰레기 같은 쓰레기. 스트레이트. 여기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다가 다 죽이고 그 기독교인들, 우리인사들 그 당시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여수 순천 쪽에 우리나라의 그 정통 우익 인사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때 아마 다 씨가 말라가지고 지금 이 전라도에 자기들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수 반란도 전라도에서 나고 5.18도 전라도에서 나고 뭐야 이게 전라도 떠내죠. 응? 전라도 떠내죠. 무슨 말이야? 저희가 신화가 그거는 조금 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수 순천이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14년대가 여수 순천에 죽으면서 여수 순천을 지역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나는 거야. 여수 순천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보다는 14년대의 반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여수 순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거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자기 고장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건 감내하고 느껴야 돼. 그러니까 낮이 트니까 거기서 그러는 낮이 트니까 아까들 이거 누가 얻어들이지 않으면 그거 가져가. 모르는 양민들은 그냥 속아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아래 가서 강의 그 해주세요. 한분 말씀 안 왜 하시면 거의 다 끝나가니까 계속 하세요. 네, 강의하세요. 이렇게 지금 그냥 뭐 아무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쏴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전방에서 이렇게 젊은 처자들이 죽어있는 사진 많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그 경찰 군인들의 상당히 많이 자기 반란군들을 죽였는데 자기 남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죽었는지. 왜냐하면 왜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반란군들이 어떻게 잔인한 행동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 누군지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그 아스팔트 폴탄인가요? 그런 걸 걸고 했어요. 이게 자기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이게 끝까지냐 말이야. 지금 좌익들은 지금도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되기 때문에 자기 혁명 앞에서는 사람은 그냥 자기 반대되는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기 쓰러져 죽어 있는 게 순천 지역에서 죽은 유일계 인상의 나이가 불과 17살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경찰에서 죽어 이제서야 좀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군들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4년대 반란군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참고로 이 사진은 당시 미국의 그 라이프지에 실렸던 사진들을 가져온 건데 그 기자가 와서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은 우리 국군들이, 우리 그 진압군들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이 주먹밥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 아주머니 이 가정이 공산군들에 의해서 모두 다 가족이 몰살당한 가족인데 이 자식 같은 그런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진압한다고 하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내장은 누구였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 반란군들이 우리 국군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하얀 띠를 우리 진압군들은 하고 진압을 했던 겁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군 내부에 우리 나라에 있는 가짜 그런 간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습게 알고 쉽게 죽이고 우리가 그래서 왜 공산주의자들과 대적을 해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내고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실상 가장 높게 잘 실현되고 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었던 시기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6.25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 함께 잘 싸우셨습니다.